네, 어제는 에, 어제는 이제 에, 한국 직업 사전에 대해서 주로 했죠. 이제 오늘은 워커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워커넷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그 자격 정보라든가 다른 그 기타는 오늘 하기엔 조금 그 무리가 되니까요. 워크넷 하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고 들어가서 시간 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유익한 정보가 무척 많습니다. 이 워크넷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거든요. 오늘 19과에서는 워크넷의 그 개요하고 용어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틀린 답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워크넷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생산한 구인구직 정보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뭐뭐만 뭐 반드시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그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워크넷은 다른 그 사이트와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그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PQI라고 해서 민간 그 자격증 정보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회원은 인터넷에서 인재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허위 구인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뭐 문제를 이게 뭐 출제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꼬았거든요. 요새 다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바쁜 기업인들이 고용센터까지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구인 신청서 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나름대로 그 공인 인정 제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상용직에서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1급 또는 1단계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그 분류할 때 봤지만은 우리가 임금 근로자는 세 개가 있죠. 상임일이라고 해서 상용 근로자, 그다음에 임시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일용 근로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상용직이 아니고 요거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직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산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고용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경우에 통산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이렇게 근로하는 고용을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1년 미만의 그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기간제라고도 합니다. 1년의 기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용어에서 우리가 제시임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틀린 그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구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구인자 회사에 제시하는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희망임금이 됩니다. 제시임금은 누가 제시해 줄까요? 즉 사용자, 즉 회사에서 즉 구인자가 이렇게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이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하는 거 이건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시임금. 그 다음에 구인 배율인데 이것은 인터넷 월간 단위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건데요. 오픈했어서 신규 구직 건수를 신규 구인 인원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신규 구인 인원이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구직 건수가 분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구인 인원을 신규 구직 건수로 이렇게 나누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그러면 구인 배열 보니까 신규 구인 인원을 뭐로 신규 구직자 수로 나누는 거 요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거 배율이라고 나올 때는요. 배율이라고 나올 때는 퍼센테이지 100분율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이 없어야 되겠죠. 이거는 100분율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은 취업률, 실업률, 뭐 고용률 이렇게 율할 때 되지. 구인 배율에는 이게 이제 그냥 소수 자료 이렇게 표시하지 퍼센테이지가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문제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만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어제 제가 그 학습하는 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녹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녹음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워커넷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다 하지 말고 지금 4번이 틀렸거든요. 요거를 쭉 녹음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공직업안전기관에서 생산한 구인 구직 정보만 제공한다 해서 이렇게 요게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녹음하면은 녹음하는 양도 작고 핵심적인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내가 조금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재신임금이 구직자가 구인자가 아니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말해주는 임금. 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주마 이렇게 할 때 이제 구직자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생소하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희망임금 충족률입니다. 희망임금 충족률은 퍼센테이지를 구하는데, 자, 이거 희망임금 내가 얼마를 바라는데 구직자가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5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래서 60%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희망임금 충족률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제4과의 그 노동시장론에서 임금 과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희망임금이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의중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의중, 내 마음속에 있는 담고 있는 임금 또는 유보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뜻입니다. 희망임금, 의중임금 또는 유보임금이라고도 한다. 이건 뭐 참고로 정리를 하시고요. 또 임금 그 관계에서 그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이래 보니까 이거는 일용직에 대한 설명을 바꾸어 말해 놨죠. 여기도 해놨네요. 의중임금은 희망임금, 유보임금하고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의중임금 나와 있으니까, 왜 희망임금이 나와야 되는데, 희망임금 중에 왜 의중임금이 나와 있느냐 해서, 미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시직은, 자, 통산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임시직은 정확히 말하면 1개월 미만
고용을 하는 것이 임시직은 참 1년 미만이죠. 제가 일용직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초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인 배율은 말이죠. 구인 인원을 구직자 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1번하고 혼돈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구인 배율에는 퍼센테이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쉽고요.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여기 워크넷에서 말하는 이 취업률과 우리가 경제활동 통계에서 나오는 취업률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활동 통계는 전체로 보고 워크넷은 월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면 되고 구인 인원이 100명, 구직자 수 300명, 취업률 50%라면 이 구인 인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구직자 수의 50%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150명 이건 쉽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풀이하면은 뭐 이건 산수 정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서 이걸 풀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워크넷의 이제 취업 동향입니다. 이것도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것도 이제 틀렸고요. 통계 자료가 노동시장 전체 수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일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워크넷 구인 구직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실상 1, 2, 3번 문제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익히면 됩니다. 따로 이론을 익히시지 않으셔도. 근데 여기는 엉뚱한 게 나왔어요. 전혀 워크넷 내용하고 관계없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 내지 5일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단기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일이 아니고 뭡니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게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3 내지 5일이 아니고 3 내지 5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말 문제도 고약하게 냈죠. 갔다가면 넘어가니까 여하튼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 직업 진로 있는데 이거는 뭐 별달리 설명할 게 없고요.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쭉 보셔가지고 특히 이제 잡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온갖 재료가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잡맵입니다. 잡맵에는 잡다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돈 달라고 안 하니까요. 요것도 이제 그냥 이거는 2번 문제는 그냥 한번 참고를 해서 익혀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에서 우리가 요새 많이 이걸 쓰죠. 요거는 워크넷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HRDnet,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홈페이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재미삼아 한번 했어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이 사실상 이 워크넷이 한국직업정보시스템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직업정보 찾기 중 조건별 검색의 항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 정말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나왔네요.
아무래도 연봉하고 전망,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연봉하고 직업 전망에 관심이 제일 크게 가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 워크넷 검색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꽤 많이 되고 있거든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근무 지역 찾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을 찾는 거지 이 장소를 찾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연계시키지 않으면은 여기 혼돈이 오기가 쉽습니다. 일부러 외우려면 또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 워크넷 직업 진로에서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요 학력 수준으로 찾기가 이게 페이지가 되어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학력 수준으로 찾는 거는요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의 전망 조건을 매우 밝음으로 선택하면은 직업 전망이 상위 10%입니다. 10% 이상인 직업만 검색이 됩니다. 상위 10%. 밝음은 20%인데 그냥 상위 10%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나오거든요. 워크넷 직업 진로에서 직업 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정보를 찾다 보면 하위 메뉴가 쭉 있습니다. 이 하위 메뉴가 아닌 게 뭐냐면은 지역별 찾기입니다. 지역별. 왜 그러냐면 지역별 찾기는 이 상위 메뉴에 있어요. 상위에. 그러니까 하위가 아니지. 일단 지역별로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별 찾기의 하위 메뉴가 이제 직업 정보 찾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별 찾기는 하위 메뉴가 아니고 상위 메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가에 워크넷 학과 검색이 나오는데 원래 이게 원래 하면 한 2페이지 정도 제가 많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뭡니까 꼭 시험에 나올 것만 익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문계열에서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학과도 인문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계열하고 공학계열이 많이 되거든요. 임상공학과는 자연계열, 식품생명공학과 자연계열, 생명공학과 자연계열, 딴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천문우주학과도 자연계열입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은 밑에 이 공학계열하고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산공학과니까 공학이 들어갔으니까 공학계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계열입니다. 생명공학과 역시 공학계열이 아니고 자연계열이라는 것이죠. 뭐 천문우주학과 가정관리학과도 자연계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학계열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경학과 있죠. 조경학과 나무 심고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거 이게 공학계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경공학과 이것도 공학계열에 들어간다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공학 같지 않는 공학이 있습니다. 쌍안경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무슨 안경 조경하고 안경 이 쌍안경은 공학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게 공학 계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과 계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틀린 답안은 학과별 취득 자격은 민간 자격 정보를 제외한 국가 자격 정보만 제공한다가 아닙니다. 즉 민간 자격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예, 워크넷에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학과 정보 계열이 쭉 나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이 아닌 거, 뭐 왜 선택 안 되는지 몰라도 문화관광 계열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은 문화관광 계열은 어디 갔어요? 예, 관광관 너머에 그래서 안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또 나오면 그래 맞추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제 공학 계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런 게 어렵죠.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조경학과는 뭐 이렇게 꾸미고 하니까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은 땡이 되겠죠. 뭡니까? 생명과학과는 자연계열이 된다. 이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조경학과, 응용물리학과, 통계학과는 공학계열에 아니죠. 이건 아니고 제가 헷갈리네요. 공학계열에 해당 안경같지 않는 쌍안경이라 했죠. 요게 공학계열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학과는 그 이런 게 만약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은 한국 직업 정보 녹음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답을 임상공학과이다, 임상공학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활용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학과 정보는 뭐 어때요? 따로 설명을 저도 이걸 시험 때문에 이렇게 하지 솔직히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요 이거 관심도 없는 겁니다. 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뭐 표준 산업 분류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그거 어디서 뭡니까? 나는 아무래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정도예요. 우리는 오직 깊이 할 필요 없고 뭐 할 정도만 시험에 합격할 정도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생명 그게 되고 그다음에 23가입니다. 워크넷 기업 검색입니다. 기업 검색.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요. 자, 요거는 제가 쉽게 학과별은 이게 참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못했지만은 채용 정보 검색에서 안 나타나는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 금융권 기업, 환경 친화 기업,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게 나오면은 에, 다 환금 중이다. 기업이니까 돈 벌죠. 다환 금중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황금 중다라고 하든 다 좋습니다. 다환 중금이 선물에 나오면은 이게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다환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환금중, 다환금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력을 한번 볼까요?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한번 중용이 있죠? 예? 예, 이렇게 다환금중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어, 딱 그냥, 제대로 걸린 거예요. 요걸 알면 재밌어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다 이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2번 문제 보면은, 역시 다환금중, 금이 나오죠? 요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환금중 하면은 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다환 나오죠. 그렇죠? 다환금중. 예, 다환금중이다. 네, 다환금중. 이렇게만 나오면 참 재밌죠. 근데 이게 출제가 많이 돼요. 보면. 이것도 다환금중이 뭡니까? 요거죠. 요것도 다환금중.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자, 워크넷 채용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24가요. 검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주민 우대 채용 정보가 없고 소정 근로 시간은 안 나오고 연령 안 나옵니다. 채용 정보에서 요거는 맞는 거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우대 채용 정보에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건 2차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문제 나올 것만 익히시면 되겠죠. 소정 근로시간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이제 그 잡맵입니다. 25가. 요거를 한번 보면은 틀린 답안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입니다. 예. 평균 소득에서 최빈값, 중위값 했는데 요거 한번 심리 검사 때 우리가 이 정규 분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게 이제 평균치가 되고 발로 해가지고 이게 중위값이도 중위값 또는 최빈값이라고 했거든요. 최빈값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거 조금 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값과 최빈값이 꼭 평균값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중위값은 차라리 평균값과 일치할 확률이 아주 가까워요. 근데 최빈값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뭐 20점부터 뭐 80점 이렇게 나왔는 숫자가 약 한 100개가 된다라고 합시다. 100명을 해서 분포가 그러면 거의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도 최빈값은 꼭 이 가운데 요 중위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30, 30, 50이 되겠죠. 50이 중위값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요걸로 볼 때는 요 두 개로 볼 때는 요게 또 평균값이 되는데 최빈값은 말이죠. 뭐 30점 간에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30점이 100개 중에 가장 많이 나왔으면 그게 최빈값이 되고 70점이 가장 많이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최빈값하고 중위값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규 분포, 즉 동모양으로 이렇게 될 때는 거의 이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맞는데 최빈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공하는 거는 중위값으로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설명하면 괜히 간단한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26과의 워크넷 기타 검색 정보입니다. 이건 뭐 몇 문제 안 나왔지만은 해외 진출하니까 해외니까 뭐 월드잡 플러스 이렇게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보면은 아까도 나왔죠. 연봉, 전망, 요게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이거는 뭐 딴 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잘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 가장 근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넷 심리 검사입니다. 이 질과 우리가 이제 지난 상담 심리 과목에서 했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틀린 답안 한번 볼까요? 사고 유착력 검사에서 방해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과제, 뭐 색 판단, 도형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방해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은 사고 유착력이 아니겠죠. 이거는 집중력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 유착력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는 틀린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익히면 이거는 문제 나올 때 착오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다음에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론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사물 지각력에 기호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호쓰기 검사는.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이제 사물 지각력의 기호쓰기 검사, 이거는 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혀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단 우리가 직업선호도 검사는 심리검사 때 했기 때문에 L형, S형 있다라고 했죠. 어차피 심리검사 복습이라고 하면은 S형은 짧은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숏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L형은 롱텀 이제 검사가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S형을 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L형 합니다. S형을 하나 L형이 하나 선호도 검사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좋아하니까 뭡니까? 흥미가 생성된다라고 키워드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흥미가 생성됩니다. 선호하니까. 그래서 흥미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가 있고 성격 검사 이렇게 세 가지예요. S형은 흥미 검사만 하는 겁니다. 흥미 검사만. L형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그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나왔죠. S형과 L형의 공통으로 하는 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 뭡니까? 흥미검사는 S형에도 들어가고 L형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습 겸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자, 이 흥미검사는 우리가 직업 심리 상담 심리에서 했을 때 홀랜드의 그 육각형 있죠. 흥미검사 시험탐의 사진관 해가지고 요거를 합니다. 요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 도표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그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관한 검사냐? 시험탐의 사진관 나오면 이건 뭡니까? 홀랜드의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 그래서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이죠. 왜? 흥미검사만 하니까. 딴 거 생활사 검사나 성격 검사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흥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것은 여하튼 S형이든 L형이든 직업선호도는 선호하니까 흥생성이죠. 흥미가 생성돼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구직 취약성 적응도 검사 뭐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차피 요거는 개인이 익혀야지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도 5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건 좀 어렵죠. 통계 간행문이 아닌 것은 보면은 다 뭐 동량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량 분석은 아닙니다. 요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렇게 통계라든가 동량을 내주지 자체 분석을 안 하고 이런 거는 통계청의 그 간행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매하지만은 그렇게 익히셔야 되겠죠. 고용구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조사를 한번 받아보셨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직접 면접 타겟식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하튼 이거는 출제가 빈번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익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고용 동량 관련 주요 개념 틀린 것은 이건 하나씩 봅시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했던 복습도 되고 하니까요. 이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문제는 하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혔던 내용을 좀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취업자라 하면 조사 대상 기간 중이죠. 조사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하면은 취업자가 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활동 인구라 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보태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했는데, 자, 이것은 말이죠.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원래 이 고용률하고 사실상 취업률하고 비슷한데 혼돈하기 쉬워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입니까? 15세 이상이죠. 경제활동 인구는 뭐로 구분됩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고용률은 말이죠. 고용률은 이 취업자 수를 이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게 고용률이라는 겁니다. 이 고용률이 요거는 여기에서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고용률 구하는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취업률은 뭐냐면은 고용률과 취업률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취업률이 됩니다. 고용률은 뭐냐면은 취업자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게 뭐냐면은 이게 고용률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를 뭐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면 이거는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 도표에서 네 가지를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용률은 나중에 하고 취업률을 구하라 하면은 이게 계산이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률을 구하라 하면 취업률을 뭘로? 그 위에 거로 나눴습니다. 바로 위에. 경제 활동 참가 인원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취업률이 되고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참가 인원으로 나누어서 곱하기를 하면 실업률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를 그 앞에 있는 거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방법 나왔고 그다음에 취업률 구하는 방법 나왔고 실업률 구하는 방법이 다 나왔어요. 근데 단지 고용률만은 보통 구하면 바로 앞에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실업률 나누기 앞에 거, 취업자 수 나누기 앞에 거.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경제활동 수를 앞에 뭡니까?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고용률만은 어떻게 합니까? 취업자를 한 칸 더 건너뛰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게 된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고 있지 못한 자가 맞죠. 조사 대상 기간 중입니다. 조사 시점이 아닙니다. 이래서 오늘은 워크넷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